네, 안녕하세요. API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세우다 발표를 맡게 된 배상익 홍성택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AWS 친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의 CDN 서비스 이름 중에 하나고 저희가 도메인을 이제 API 용도 그리고 뭐 정적 서빙 용도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API 도메인에 대해서 기존에 로드 밸런서를 태우던 것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태우면서 고민했던 것들이나 성취들을 좀 나누려고 이 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당근 SRE로 일하고 있는 배상익이라고 하고요. 영어 닉네임은 아이단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조 설계나 테크 스펙 리뷰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네트워크 컴포넌트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우선 목차인데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좀 정의를 하고 그 작업 목표를 잡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릴 것 같고 목표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속도 개선이나 비용 절감, 보안 강화 등을 좀 골로 잡고 진행을 했었어서 이 골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공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정의와 목표인데 저희가 일하는 방식 중에 테크 스펙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큰 인프라 작업들이나 좀 기술 부채가 생길 만한 것들, 트레이드 오프가 클 것들에 대해서는 뭐 리더들이나 엔지니어 분들 각자가 좀 자료 조사를 해서 얼라인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그 얼라인하는 과정에서 문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업들을 설계하고 테크 스펙의 오너들은 자율성을 발휘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맞이했던 문제입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비용은 2023년 말경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 보시다시피 좀 선형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제 2024년 초에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인프라실이랑 같이 노력을 해서 응답 사이즈도 줄이고 압축도 누락된 곳을 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좀 줄였어요. 그래도 이제 2,000불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레벨에서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의식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상황에 맞물려서 맞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참고로 저희 당근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4개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5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그리고 영국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북미 지역 중에 캐나다는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국가긴 했어요. 그래서 딱 중반부에 저희가 전국 오픈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한반도에 남한에 이제 100배가 되는 땅에 동부에만 이제 서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AWS에서는 CA 센트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토론토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부 쪽, 뭐 밴쿠버라든지 저기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은 서부나 오지에서는 좀 고객들이 이 서버 쪽까지 통신이 느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테크 스펙 문서인데 저희가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랑 이제 뒤에 발표를 해주시는 헬이랑 같이 SRE 동료분 한 분이랑 같이 해서 테크 스펙 리뷰를 하고 같이 얼라인을 하면서 문서 작성을 같이 했는데요. 그때 상황들을 좀 정리를 같이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비용 증가, 캐나다 전국 오픈 등의 상황이 맞물려 있었고 또 이미지 서비스 GCP 이전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당금 홈피드 들어가면은 이미지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크롭 이미지들이 그런 친구들을 사실 이전에는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정적으로 이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이미지 서비스를 GCP로 옮기면서 그때 당시에 계약량이나 이제 할인 단가 등을 좀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같이 하면서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꼴이랑 논꼴도 논의를 하고 뭐 살펴볼 자료, 뭐 북미의 사례, 틴더나 이제 슬랙 같은 곳에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영상도 같이 보고 그리고 알파 환경에서 빠르게 POC도 해보면서 마일스톤을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성공 지표를 이제 마무리로 좀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작업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AWS 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나 문제 정의를 하고 뭐 골이나 논골을 논의하고 성공 지표를 논의한 뒤에는 어떤 작업이든 저희가 뭐 기술 부채나 트레이드오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작성을 했고 그 이제 리더분들이랑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리뷰도 같이 하는 형태로 좀 테크 스펙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션 자체가 이 테크 스펙을 공유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 잡았던 거를 좀 소개를 드리면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속도 개선이랑 네트워크 비용 절약 그리고 보안 기능 강화 요 세 가지를 골로 잡았고 저는 이제 첫 번째인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속도 개선 부분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속도 개선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해서 더 빠르게 한 것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그 통신 과정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HTTP나 이런 것들 프로토콜을 쓰면서 요청을 보내기 직전에 핸드쉐이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신 패킷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고 서버에서 신 에크 패킷이 오고 클라에서 에크가 오는 구조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이제 보안 옵션이 필수로 됐기 때문에 TLS 스택까지 같이 해서 TLS 핸드쉐이크 과정이 뒤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신 에크가 가고 에크가 왔을 때 클라이언트 헬로도 보내가지고 서버 헬로를 한 뒤에 뭐 인증서랑 키 교환 그리고 사이퍼 스펙에 대해서 합의를 한 뒤에 이 그 핸드쉐이크 과정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요청이 가고 응답이 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TLS 1.2 기준에 봤을 때 그 패킷이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라운드 트립이라고 했을 때 3번의 라운드 트립이 발생한 뒤에 커넥션이 맺어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캐나다의 환경을 좀 이제 봐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토론토에 서버가 있고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밴쿠버에 있다고 했을 때는 편도 패킷 전송 구간이 이제 GPT가 알려줬는데 20ms에서 30ms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ISP 라우팅이나 라우터 처리 지연, 뭐 네트워크 혼잡도 등의 이제 그 중간 블럭들이 있을 테니까 포함을 한다면 라운드 트립 타임 RTT가 50ms에서 80ms 정도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이 반복된다고 하면 뭐 150ms에서 240ms까지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연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엣지 인프라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그 엣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CDN이라고 해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비스이고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팝이라고 그 사용자가 가까운 지역의 프록시 형태의 서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AWS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이 CDN 서비스가 있고 전 세계에 600개 이상의 그 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활용해가지고 그 그림에서 보시면 서부에도 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북미 지역에. 그쪽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또 AWS 나름의 그 자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최적화된 백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의 경우에는 디도스 방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능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좀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그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직전에는 이런 구조였는데 클라이언트가 정적 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 CDN에 캐싱을 해서 오리진이랑 통신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서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API는 계속 동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로드 밸런서를 태워서 서버한테 응답을 받아오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주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리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CDN의 캐시 기능을 끄고 프록시처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한국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북미 쪽은 굉장히 한 7, 80%가 이런 형태로 쓰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AWS 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들이 계속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의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도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기술 부채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제 가중치 기반으로 라우팅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먼 미래에는 로드 밸런서도 없어지려나 약간 이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캐나다 그림인데요. 아까 동부에서 서부 그 그림에서 그 팝을 활용하는 거를 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밴쿠버 고객이랑 가까운 곳에서 핸드쉐이크를 고객과 끝내고 오리진 서버랑은 퍼시스턴트 커넥션을 재활용해가지고 네트워크 속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작업을 설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저희도 그 안드로이드랑 iOS에 데이터독 SDK를 세팅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측정되는 타임라인을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청이 진행되는 형태에서 봤을 때 먼저 도메인에 대한 IP를 얻어내야겠죠. 그래서 DNS 룩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커넥션을 생성하는 그 저희 아까 보여드린 핸드쉐이크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커넥션과 관련된 핸드쉐이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타임 투 퍼스트 바이트라고 해서 요청을 보내고 첫 번째 응답 패킷이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보통 이거를 TTFB라고 그 약어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부 응답부가 오는 다운로드부까지 해서 전체 토탈 리소스 듀레이션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독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얼 유저 매트릭에 잡히게 되고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파란색 부분이 DNS 그리고 연보라색이 커넥션 스타트가 된 거고 핸드쉐이크까지 완료해서 보라색 부분이 끝나고 TTFB가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2023년쯤에 모바일실에서 다 이 SDK를 심어주신 덕분에 지표를 이제 측정하고 있었고 이제 캐나다 쪽 지표를 대시보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 지표를 정함에 있어서 이 네트워크 듀레이션들이 다 감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했고 특히 이니셜 커넥션 부분이랑 SSL 듀레이션, TLS죠. 이 부분이 좀 감소되는 것을 기대하고 TTFB는 소폭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L7을 한번 거치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그 평균 데이터를 일단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뭐 클라이언트에서 토론토에 있는 NLB까지 평균적으로 그 커넥션이 생성되는 데는 107ms가 걸렸었고 TLS 핸드쉐이크는 60ms가 걸리는 캐나다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업 구조도 조금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인프라 구조인데 이 작업 이전에는 클라이언트가 그 AWS의 ELB 중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바라보고 있었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이제 HA 프록시 노드들을 추상화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NLB에는 TLS 터미네이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인증서 그 터미네이션을 하고 HA 프록시한테 데이터가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이제 앞단에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가 끼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본인과 가까운 지역의 클라우드 프론트 팝과 TLS 핸드쉐이크를 하게 되고 뒤쪽에 TLS로 적혀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존의 퍼시스턴트 커넥션을 재활용해서 연결되어 있던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작업을 설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변경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도메인 질의 동작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 루트랑 TLD 네임 서버 갔다가 아마존 네임 서버로 도메인을 재기적으로 질의한 뒤에 IP를 리턴 받고 끝났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붙게 되니까 클라우드 프론트 네임 서버가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클라이언트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팝의 IP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변경 사항들을 좀 공부하고 저희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배포에서도 항상 카나리 배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라우트 53의 웨이트 기반 라우팅 정책을 활용을 해서 가중치를 클라우드 프론트랑 기존의 NLB를 두고 조정을 해가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노란 색깔 지표가 클라우드 프론트고 주황 색깔이
그 논 클라우드 프론트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뒤쪽에서 다 집계를 하면서 뭐 에러율이 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장애 관련해서 롤백을 대응할 수도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뭐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바로 성공 지표를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적용 전에는 이제 TLS 듀레이션이 60ms가 평균이었는데 37ms로 이제 35% 정도 감소를 했고 퍼센틸 75, 퍼센틸 90도 다 30% 정도 이제 감소를 해서 유의미한 감소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커넥션 듀레이션도 그 TLS 핸드쉐이크를 포함한 거죠. 이 친구도 이제 103ms에서 92ms 75나 퍼센트 90도 약 35%에서 40%까지 이제 절감이 돼서 확실히 초기 커넥션을 맺는데 비용이 싸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지표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DNS 룩업이나 타임 투 퍼스트 바이트나 이제 토탈 리소스 듀레이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적용 직후에는 그 소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DNS의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프론트 네임 서버가 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거기 최적화도 안 돼 있을 테고 해서 레이턴시가 소폭 증가를 했던 것 같고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고요. 그리고 타임 투 퍼스트 바이트는 저희가 여기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꽤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롤백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리소스 듀레이션이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10%, 14% 이렇게 늘다 보니까 네트워크 속도가 오히려 느려졌네 해서 이제 큰일 났다. 암초를 만났다 해가지고 회의를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 앞쪽에 대해서는 지금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속도를 이제 개선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거죠. 107ms가 걸렸던 커넥션 터미네이션이 60ms 정도로 줄였고 TLS도 60ms에서 37ms로 밴쿠버 그 클라이언트와 가까운 팝에서 핸드쉐이킹이 끝나서 이런 수치들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드렸던 레슨 그 우여곡절을 좀 공유를 드릴 건데 레슨런과 트레이드 오프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적용 초기에는 타임 투 퍼스트 바이트랑 다운로드 타임이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끼리 AWS랑도 이야기를 좀 하고 저희도 좀 원인 디버깅을 하다가 그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본 HTTP 키벌 라이브 타임아웃이 5초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서에서 사실 그런 내용은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은 못 들었었는데 이거가 굉장히 짧게 잡혀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우리 인프라에 맞는 적정한 타임아웃으로 증가시킨 후에 감소세로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수치다 해서 적용을 하게 됐고 50초로 한 거는 저희가 그 HF 프록시나 이런 뒷단 쪽에 타임아웃이 60초로 되어 있어서 그거보다는 짧은 시간으로 해서 네트워크 이슈를 최소화하려고 좀 설정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벌 라이브 타임아웃을 증가시키니까 HF 프록시가 맺고 있는 커넥션의 레이트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지금 커넥션이 계속 생성되고 있었다가 적용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팝과 그 HF 프록시 간의 커넥션 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좀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키벌 라이브를 쓴다는 것 자체가 HTTP 1.1에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요번에 레슨런을 한 게 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랑 오리진의 그 네트워크는 그 HTTP 1.1로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HTTP2랑 3를 쓰고 있다 보니까 다운그레이드가 됐었고 이게 멀티플렉싱 관점에서 좀 손실이 있거나 뭐 홀 블러킹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려나 좀 걱정은 하긴 했는데 지금 저희 API 상으로는 그런 요청들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퍼시스턴트 커넥션 재활용으로 인해서 성능 손실이 크지 않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한 뒤에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트릭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혹시 고려하시는 분이 생긴다면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트레이드 오프도 있었어요. 그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의
직접적으로 원래는 소켓을 붙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실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클라이언트 소켓이 뭐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버전별로 그 헤더를 달아놨기 때문에 앱 기종이나 배포 버전별로 뭔가 커넥션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게 수치가 높아진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모바일 쪽에 이제 제보를 드려서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버그를 해결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 소켓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또 보강을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점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중복해서 태우면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뭐 NLB나 이런 기타 오리진이 아니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도메인을 또 태우면 이제 장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403 에러가 올라오는 걸 보고 이게 왜 발생하지 봤더니 클라우드 프론트를 중복해서 태우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해서 그 클라우드 프론트 중복되는 부분을 빨리 제거를 해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속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이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지금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100분의 1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 개선의 효용을 느낄 만한 땅덩어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보니까 이런 TLS나 커넥션을 만드는데 그 지표들이 유의미하게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한국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발표를 맡으신 해리가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SRT 성택이라고 사내에서는 헬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이단이 성능이나 퍼포먼스 관점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도입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에도 이 구성을 적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세 가지 골 중에서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에 대한 골을 달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속도 개선 이외에 나머지 두 골인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NLB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보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이면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규 서비스를 하나 더 붙이는데 왜 비용이 절감되지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AWS의 리스트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하면 더 비싸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접근했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오래전부터 웹사이트나 정적 컨텐츠를 서빙하는 용도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또 앞서서 아이단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CFRC라는 약정 계약을 통해서 인터넷 이그레스 단가를 미리 많이 좀 낮춰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 이에 비해서 바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구조보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거쳐서 나가는 게 단가상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웠던 거죠.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했던 워크로드는 주로 정적 웹사이트나 컨텐츠 서빙처럼 다운로드 위주의 겟 워크로드였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겟이나 헤드 요청은 오리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을 무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CF를 붙인 API 워크로드에서는 포스트나 풋 같은 업로드 위주의 요청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이런 요청들은 오리진으로 프록시를 한다고 해서 별도의 과금이 존재하는 걸 그래서 알게 됐어요. 특히 포스트나 풋처럼 바디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으로 나가는 아웃바이트에 대한 전송 비용까지 붙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단순히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이면 무조건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API 요청 중에서 get head 이외의 요청량과 업로드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과금이 될 수도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절감되는 금액이 뒤에서 절감되는 금액보다 크면 절감이고 반대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실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HA 프록시 로그 기반으로 get head 이외의 요청량을 좀 뽑아 봤는데요. 다행히 저희 워크로드에서는 CFRC로 절감되는 효과가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 정도의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풋포스트 트래픽이 만약에 30% 정도 더 많았다면 비용 절감이 거의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되는 서비스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니터링 요소로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CF를 붙인 이후의 비용을 가져온 건데요. 네, 예상했던 수치 정도로 이제 절감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다이나믹 컨텐츠에 대해서 CF를 붙였다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해서 롤백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조를 고려하신다면 꼭 CFRC 같은 약정 단가의 활용 여부랑 get 이외의 요청에 대한 비율도 함께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CF를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이면서 절감한 비용을 보안에 재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와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와프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의 약자이고요. 어플리케이션 계층, 즉 L7에서 들어오는 HTTP 요청을 검사하고 악의적인 트래픽을 차단해주는 웹 방화벽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일반적인 웹 공격을 막기도 하고요. 특정 IP 차단이나 IP 기반 레이트 리밋 같은 정책 기반 제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AWS에도 와프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와프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 ALB, API 게이트웨이와 같은 L7 기반 서비스들과만 연동이 가능하다는 제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네,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동했을 때 와프를 통해서 요청이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동된 와프에서 해당 요청을 검사하게 되고요.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응답을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와프에서 사전에 정의한 비정상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의 경우 엣지 인프라에서 바로 요청을 차단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당근에서는 꽤 이전부터 웹사이트들에는 AWS의 와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API는 L4 기반의 NLB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프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PI에 대해선 HA 프록시의 엔터프라이즈 와프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AWS 와프는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 중이기도 했고 관련해서 협업을 주로 하는 보안팀과도 소통이 편했는데요. 반면에 HA 프록시는 SRE 팀에서만 쓰다 보니까 타 팀과 소통하려면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또 추가로 내부 인프라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레이트 리밋을 적용할 때도 여러 HA 프록시 노드들 간의 요청 매트릭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서버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버 부하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리소스를 많이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선 노드 단위로 레이트 리밋을 건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타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이면서 API에도 AWS의 와프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았던 부분은 엣지 인프라에서 트래픽을 처리하고 관리가 되니까 그만큼 오리진으로 들어오는 요청이 줄어서 부하가 좀 줄고 그만큼 운영이 좀 단순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보안팀과의 협업도 훨씬 단순해졌고 또 비교적 다루기 쉬운 AWS의 매니지드 룰 세트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쉽게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좋은 점만 있던 건 아니고 비용 문제가 있었는데요. AWS 와프는 요청당 과금 구조여서 요청당 사이즈가 작고 요청량이 많은 API 워크로드에서는 엄청 크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가성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F를 붙이면서 절감했던 절감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실제 비용이 늘어난 것까지를 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웹사이트들이 점점 커지고 또 간헐적으로 디도스 공격도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 좋겠다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AWS의 Shield Advanced라는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서비스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디도스 방어를 위한 AWS 서비스입니다. 네, 모든 리소스에 기본적으로 쉴드 스탠다드가 적용이 되고요. L3나 L4 같은 네트워크 계층의 대규모 공격을 자동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하지만 L7 디도스를 막으려면 이제 유료 서비스인 쉴드 어드밴스드에 대한 구독이 필요합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는 기본적으로 와프와 간결합이 되어 있어서 웹 콘솔도 공유하고 디도스를 차단할 때도 연결된 와프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AWS의 웹 콘솔에서 차단 규칙을 관리하는 화면인데요. 쉴드 어드밴스드를 활성화를 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룰에서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쉴드가 관리하는 룰셋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또 재밌는 점은 해당 룰을 클릭을 해서 디테일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같은 게 전혀 표시가 되지 않고 쉴드에서 관리하는 룰 그룹이라고만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내부적인 동작 방식을 보면 해당 룰은 와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트래픽에서 어노말리 디텍션과 같은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차단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당 룰셋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SRT라고 하는 AWS의 보안 대응팀이 실시간으로 붙어서 같이 대응해주는 서비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또 관련해서 와프 수정 권한을 포함하는 IAM 롤까지 해당 팀에게 제공하게끔 이런 UI까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월 $3,000의 구독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일반적인 서비스들보다는 좀 진입 장벽은 높은 편입니다. 네.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좀 어려웠던 점은 국내에서는 쉴드 어드밴스드에 대한 도입 사례를 많이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좀 감을 잘 못 잡았었는데 AWS 매니저분들이랑 이제 미팅하면서 좀 간접 경험을 쌓아가면서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연동한 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또 바뀐다는 점인데요. 또 쉴드 어드밴스드를 연동을 하게 되면 와프의 요청당 과금 구조가 사라지고 대신 기가바이트 처리량당 과금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API처럼 요청이 많이 발생하지만 요청 크기가 작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덕분에 와프의 비용 폭증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쉴드 어드밴스드를 적용한 직후의 비용인데요. 단일 와프를 사용할 때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좌측에 NLB만 쓰던 시절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쉴드 어드밴스드는 계정 단위로 활성화를 하게 되는데요. API 때문에 조입을 했지만 같은 계정에서 존재하는 다른 서비스들에서도 이 이점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점도 좀 좋았습니다. 현재는 와프와 클라우드 프론트 조합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또 웹뷰에서 모두 쉴드 어드밴스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연동 자체는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대용량 다운로드 위주의 트래픽은 기가바이트 단위의 과금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성격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표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API에 와프와 쉴드 어드밴스를 도입하면서 와프 룰셋에 대한 전사 표준화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잡은 와프의 기본 뼈대는 이제 5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IP 디나이 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IP에서 오는 트래픽을 차단을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IP 블랙리스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IP 레이트 리밋인데요. 같은 IP에서 일정 시간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과도한 요청을 걸러내는 기본적인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코어 룰셋인데요. OWASP에서 게시하는 취약점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웹 요청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AWS의 DDoS 매니지드 룰인데요. 이거는 와프에서 가장 최근에 추가된 매니지드 룰셋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룰을 직접 짜는 건 아니고요. 와프에서 제공한 패턴을 가져다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1차 방어선
디도스에 대한 1차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쉴드 어드밴스드가 추가하는 자동 룰인데요. 쉴드가 평소 트래픽 패턴을 학습해 두었다가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도스에 대한 메인 방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5단계 와프를 베이스 룰을 잡아두고 있고요. 개별 와프들은 서비스 성격에 맞게 조금씩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API 같은 경우는 호스트나 경로별로 레이트 리밋을 건다거나 아니면 헤더 기반 룰 세팅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웹사이트 쪽은 아무래도 접근 자체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봇 위주의 룰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IP 레퓨테이션 리스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정 이벤트 경로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룰을 넣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JA4 핑거프린트 같은 룰들도 조금씩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엣지 인프라를 통해서 사용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TLS 터미네이션하여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속도를 개선을 했고요. CFRC 계약을 통해서 CF 도입 후 20% 정도의 트래픽 비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절감한 비용을 재투자해서 AWS 와프를 붙이고 운영이 단순해졌고 또 쉴드 어드밴스드를 통해서 L7 디도스까지 안정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쉴드를 계기로 와프 룰셋을 표준화를 했고 또 서비스 성격별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보안팀과의 협업 체계도 같이 확립을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희는 API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세움으로써 글로벌에서는 성능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또 전체 비용은 유지하면서도 보안은 2단계 더 강화된 더 빠르고 더 단단한 구조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홍성택이고 앞서 아이단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